세계 각국에는 그 나라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와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가 가장 유명한데요. 오늘 다뤄볼 범죄 조직은 바로 중국의 삼합회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내에서 사실상 최대의 폭력 조직이라 부를 수 있는 삼합회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기원설 중 하나는 바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조직인 청방이라는 곳으로부터 삼합회가 유래됐다는 이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비밀 결사라 말하며 폭력 조직이 아니라 종교 결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를 확률이 크며 학계에서는 단순한 폭력 조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청방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두월생은 국민당의 장제스와 협력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장제스는 단순 협력자가 아니라 청방의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밀매 사업을 통해서 주요 자금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밀매에 쓰였던 물품은 바로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식재료 중 필수품이었던 소금을 밀매하고 독점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충당하기도 했으며 세력을 차근차근 불려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소금뿐만이 아니라 술, 귀금속을 비롯한 도자기 등을 밀매하고 최종적으로는 아편을 밀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청방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은 기업가나 사업가는 청방 조직원들이 가게를 부수거나 심지어 납치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927년 국민당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청방은 국민당과 장제스를 부추겨서 국공합작을 와해시키는 시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또 자신들이 매수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라이벌 조직들의 아편을 모두 압수한 뒤에 이것을 헐값으로 내다 파는 식으로도 이득을 올리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민당이 패배에 쫓겨나게 되면서 이들 청방도 중국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되고, 청방의 조직원들은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으로 도피하여 사실상 조직은 해체가 되고 말았는데요. 정부에서 이들을 처벌하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조직폭력배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청방이 국민당과 협력 관계에 있었고 정치 깡패 노릇에 앞장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잔당과 후예들은 그대로 청방의 명맥을 이어나감으로써 현재의 삼합회의 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한 기원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지로 흩어진 청방의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도망친 곳에서도 조직을 이뤄서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홍콩에서 삼합회의 위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에서는 사실상 삼합회가 홍콩 자체를 쥐고 흔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이들은 민간인들이나 관광객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냐면 일반인들이 홍콩에서 쓰는 돈이 곧 삼합회 조직의 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비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거리에서 적발되는 소매치기나 잡범들을 삼합회 조직원들이 직접 색출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치안 면에서 꽤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삼합회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앞서 말했듯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였는데요. 그들은 홍콩의 치안에 자신들이 기여한다며 이미지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아편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름아름 비밀리에 운영하는 곳이 있었지만 삼합회가 대놓고 판을 치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구룡성채라는 지역입니다. 이 구룡성채는 영국과 중국, 대만 세 곳에서 모두 관리하기를 포기해버린 곳으로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으며 거주민들 역시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어떤 범죄가 벌어져도 홍콩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합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했으며 경찰들도 구룡성채에 진입하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구룡성채는 외지인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조차 출입을 꺼리는 슬럼가가 됐습니다. 1993년 이 구룡성채 지역이 완전히 철거되면서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조직범죄 세계가 거의 다 그렇듯이 이들은 홍콩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과거 영화계에서는 삼합회의 입김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도록 영화사와 배우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제작사와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삼합회에게 이용당하거나 협박당하는 등 그 피해가 만만치가 않았고, 심지어 삼합회 조직원이 영화계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영화 배우이자 제작자로 활동했던 왕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만의 삼합회 중 가장 큰 조직인 중련방에서 두목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왕후에 관해 이런 루머도 전해집니다. 유명 배우 성룡이 데뷔 초기에 같이 작업을 하던 나유 감독과 의견 차이가 생겨 영화를 찍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자 화가 난 감독이 자신의 삼합회 인맥을 통해서 성룡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이 소문을 들은 왕후가 직접 중재에 나섰고 그가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그것이 너무 고마웠던 성룡은 자신이 왕후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왕후가 제작을 했다거나 출연을 했거나 혹은 왕후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영화에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출연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진실을 알 수 없는 루머지만 성룡과 왕후가 대단히 친밀한 사이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등광영이라는 인물 역시도 유명한데요. 그는 처음엔 배우로 활동했다가 이후에는 영화 제작자로 돌아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등광영은 당시 신인 감독이었던 왕가위 감독을 발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왕가위 감독에게 영화 제작을 맡기며 홍콩 느와르 영화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시 등광영이 그에게 배우들을 직접 붙여주기도 했는데 홍콩의 인기 배우들이었던 오맹달, 유덕화, 장만옥, 장하구를 캐스팅해주며 제대로 된 느와르 영화를 연출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가위 감독은 홍콩 느와르가 싫었고 배우들을 데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왕가위 감독의 데뷔작인 열혈남아라는 작품입니다. 등광영은 느와르를 찍어 오지 않은 왕가위에게 대단히 분노하며 화를 냈으나 의외로 이 영화가 흥행과 비평면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자 만족하고 다시 한번 왕가위 감독에게 영화를 맡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느와르를 찍을 줄 알았지만 왕가위 감독은 느와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비정전을 만들어내며 등광영의 뒤통수를 한 번 더 크게 때렸습니다. 결국 분노한 등광영이 왕가위를 무조건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협박했지만 영화 아비정전이 그의 시상식에서 상을 몰아받자 화가 누그러져 그를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당시 홍콩의 영화계에는 삼합회의 입김과 손길이 꽤 많이 닿아 있었고 조직의 인물들이 직접 영화 제작사를 운영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골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홍콩의 삼합회는 지속적인 적발 및 처벌로 그 기세가 많이 와해된 상태이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는 단속이 심해져서 사실상 소탕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대만은 삼합회가 크게 새를 떨치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 있는 삼합회 조직들은 약 10여 개의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가장 세력이 강한 조직 3개를 대만의 3대 방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중련방과 사해방, 그리고 천도맹이라는 조직입니다. 이 중 중련방이 꽤 세력이 크다고 알려졌으며 특히 대만에서 아직도 정당 활동을 벌이는 국민당 소속의 정치 인사들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정치 깡패 일도 일삼았고 가장 유명한 일화로는 1984년에 벌어졌던 기자 류이량의 암살 사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류이량은 대만에서 활동하던 기자로 당시 국민당 정권에 대단히 비판적이었으며 장제스의 독재를 반대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류이량은 1970년대에 미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결국 장제스의 아들이었던 장진궈가 사실상 권력을 승계하다시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장진궈는 오랫동안 정보기관을 지휘해왔기에 그는 1978년에 총통 자리에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미국에 있던 류이량도 그의 타겟 중 하나였습니다. 1984년 류이량은 캘리포니아에 있던 자신의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후 그의 죽음은 장진궈의 사주를 받은 중련방 조직원들이 범인들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당시 레이건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는데 그 이유로는 대만 정부가 미국이 수출하던 군사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회 그리고 대만 정치권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증거들이 밝혀지자 장진궈는 암살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1985년 반정부 세력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대만 정부는 결국 1986년 언론 자유화를 실시합니다. 장진궈는 자신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고 그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리덩 후이는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1996년대에 민주적인 직선제 선거가 실시되므로 암살 사건이 대만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류일양의 필명이었던 강남을 따서 강남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대만 정부가 일개 범죄 조직인 삼합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련방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대한 마약 생산 공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마약 생산 공장은 적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만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일본의 거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이나가와 카이와 손을 잡고 생산 중이었고 한국의 조직폭력배들과도 연계하여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런 장례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국민적인 인물이나 위인 혹은 정치인이 사망한 듯 화려한 장례 행렬이 거행되었는데요. 죽은 사람은 바로 삼합회의 인물이었습니다. 쉬하이칭이라 불린 이 인물은 대만 삼합회계의 거물이자 대부로 알려졌으며 정치계를 비롯해 홍콩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와도 대단한 친분을 자랑하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장례식에는 홍콩, 중국, 일본의 폭력배들이 참석하기도 했고 대만 경찰들은 이날만은 특별히 지명 수배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허가하는 관대함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경찰들이 말 그대로 관대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대만의 암흑계와 정치계, 사법계가 아주 복잡하고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쉬하이칭의 장례식에는 약 1만 명의 사람이 모였고 다른 곳도 아닌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이런 장례식이 대놓고 열렸다고 하니 대만에서의 삼합회가 어떤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거대 마약 밀매 계획이 적발된 시점이 2018년으로 2022년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을 감안하면 대만에서 삼합회 조직의 위세는 여전히 강세를 떨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삼합회는 사실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거의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이면 삼합회가 무조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삼합회는 요주의 인물들이며 옛날에는 아시안 갱스터라고 불리거나 혹은 삼합회를 영어로 바꿔 부른 트라이아드 갱이라고 불렸지만 보통 요즘은 와칭이라는 단어로 지칭된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영토인 바하 칼리포르니아라는 지역에도 이들 삼합회가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들을 아시안 마피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현재는 현지 카르텔에게 지역이 장악당했다고 합니다. 영국에도 삼합회 조직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마약 밀매와 미립국 브로커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인들을 불법으로 미립국 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아 중에서는 싱가포르만이 거의 유일하게 삼합회가 성공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자체가 조직범죄와 마약사범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홍콩에 있던 삼합회는 거의 소탕이 돼서 드러내놓고 조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차 대행업이나 민간 경비업과 택시회사를 운영하며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무슨 범죄 조직이 주차 대행업을 하나 싶지만 홍콩의 땅값이 워낙 비싸고 땅이 좁다 보니 주차장의 수가 필연적으로 적게 지어져 있어서 주차 대행업이 큰 돈을 벌기가 쉽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미국 내의 삼합회 조직원들인 와칭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꽤나 난폭하고 잔악무도한 스타일로 미국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하며 원래는 중국계 인종들만 가입을 받아줬으나 최근에는 베트남과 한국인들까지 가입시키며 점점 세력을 불려나가는 중이라서 다른 갱단과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도 합니다. 나름 조직만의 특이한 의식 문화도 존재하는데 두목자리를 승계받을 때에는 삼국지의 관우상을 모신 뒤 향을 피우고 살아있는 닭을 잡아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또 범죄 조직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들도 이들만의 맹세와 계율이 존재하는데요. 지켜야만 할 계율이 무려 36가지나 되며 어길 시에는 목숨으로 갚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삼합회는 흑사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검을 흑자와 사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검은 사회라는 뜻이며 보통 흑사회라고 하면 삼합회를 포함한 조직범죄 전체를 일컫는다고 하네요. 아시아에서 큰 세력을 떨치는 조직인 만큼 이와 관련된 인물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 삼합회의 주요 인물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